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가야사를 연구해오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또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뭐 소그룹을 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향토사를 지키고 연구해 오신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저는 이제 스님이고 또 이 상공유사를 쓰신 분이 이련 스님이라서 이련 스님이 남기신 이제 저희로 보면 우리 선배이니까 또 선배도 그냥 선배가 아니고 이제 국사를 하신 분이니까 소위 선지식이라고 하는 큰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뭐 가야에 대한 공부 또 가야 불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전에는 이런 스님이 그냥 단순한 좀 지식이 있는 지식인 학생 정도로만 이렇게 알았는데 상무유사를 쭉 보고 이런 스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30대 초반에 이제 소위 연성을 해서 깨달은 분이고 그리고 100권 이상의 방대한 대작을 쓰셨고 그리고 당대에 국사셨고 또 1년이 넘어서도 90 넘은 그 어머니를 공양한 효자였고 그래서 우리 스님으로 본다면 또 교화와 또 수행과 그리고 또 인격까지도 다 갖춘 거의 뭐 완벽한 그 삶을 사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몽고 침입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민중을 또 교화하고 또 백성들을 거기하는 마음에서 그 스님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것을 체록해가 또 상공유사라는 방대한 그 제작을 남겨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삼국사기나 우리 관에서 국가에서 편찬한 그런 사서에 없는 많은 부분도 또 알게 되가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해온 지 이제 한 10년밖에 안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가야 불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가야 불교 인연이 되어가 스님들하고 또 제가자들하고 사람 후린체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매달 한 번씩 하는 스타디는 지금까지 아마 이번 코로나 때 거의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코로나 와도 마스크를 끼고 다 스타디를 했는데 이번은 할 수 없이 이제 한번 쉬어가는 그런 그 경우가 됐습니다. 제가 그 학식은 많이 부족한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서 어떤 그 실마리를 좀 풀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이 호황호 도래기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흔히 이제 그 가야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이제 가야 불교는 그 허왕과 수로왕 그 당대에 그 가야를 연 그 시도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고대사를 보면 고대사는 정치가 따로 있고 종교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세트로서 융복합적으로 함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크로드라고 그렇게 해도 실크로드 이전에 벌써 비단길 이전에 오거이 길이 있었습니다. 그 오거이 루트가 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실크로드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에서 보면 옥과 실크와 종교는 하나의 세트로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후왕과 이 땅에 도래할 때도 그때 가지고 온 폐물 중에 의상필단 그리고 금은 주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의상필단이라고 하면 기단 옷에다가 금실로 넣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옷이고 그래서 벌써 또 공항과 그때 올 때 경호 블랙스톤을 가져왔기 때문에 옷과 기단과 그리고 파라스탑을 가져왔다라는 것하고는 이제 같은 동일한 코드로서 동일한 그런
그 코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기원 전후의 고김해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김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흥부암 있는 그 무슨 산입니까? 흥부암 있는 그쪽이고 여기가 공항대, 여기가 남산. 이제는 아마 이 안으로 내륙으로 지금 좀 들어와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내륙 전체가 바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진해 그 웅천과 그리고 이쪽이 축구로 가는 곳인데 2000년 전에 김해만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내해가 있고 바깥에 외해가 있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지금 현재는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변해가 이렇게 다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진해 쪽부터 해가지고 다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덕도입니다. 가덕도고 이제 거진 다 매립이 다 됐죠. 매립이 다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 고려사를 연구하거나 할 때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현재의 입장으로 고려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의 지형이라든지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 풍속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문화 전반에 관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반드시 그는 어떤 패착이 있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을 내려놓고 과거의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고려사가 더 잘 보인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직접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종단의 스님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무난하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번 보시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추가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후왕옥에서 오신 신행길 그 결혼 그 루트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후왕옥에 오신 공주가 온 자, 먼저 프린터에 보면 가락국기 후왕옥 구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후왕옥 구례 이외에 이제 파사스탑하고 명호석 사적비가 설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국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함께 이제 경화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결혼길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그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후르시오 해륙 계절풍을 따라서 가야까지 오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출발해서 봉공에 도착한 날이 8월 1일이니까 거의 3개월이 됩니다. 또 지금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무신년이 7월이 윤달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7월 한 달이 윤달이었는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도 7월이 윤달이었다 그러면 한 달 시간을 더 이제 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3개월 만에 오는 게 가능했다. 그 당시에 범선들이 보면 굉장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후왕도 도착하고 나서 수로왕이 그 배사공 15명한테 선물을 주는데 맵살 10섬씩, 그러니까 맵살 10가마, 그러니까 15명이니까 300가마입니다. 그리고 각 한 명당 비단, 배를 30필씩 줍니다. 그게 450필입니다. 또 그것만 줬겠습니까? 먹을 거 하고 또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줬겠죠. 그래서 그걸 다 실으려면 굉장한 규모의
그런 범선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허공하고 오신 그 길을 이제 규명하기 전에 잠깐 요 금강성 파사석탑 요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보면 금강성 파사석탑은 호계사 옛날 이곳이 금강국일 때 세조 수로왕이 비허왕후 이름은 황후인데 동안 자, 24년 무신년에 서해 아유타우로 올 때 싣고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쭉 오게 된 그 경위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 주포, 여기 주포라고 나오고 그다음 비단바지 벗은 산등성이 능연 그리고 처음 관측된 곳을 기출변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선생님께서 한번 보셔야 다음에 요 지도를 직접 보고 설명하실 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이 원전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당시 해동의 끄트머리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다 떨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대체로 상교가 들어오지 않아 이 지방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불교는 들어왔는데 형상의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봉기에도 절을 세웠다는, 이 지방 사람들이 절을 세웠다는 글귀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어는 이 지방 사람들이 절을 세웠다는 글귀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질지왕 때 그곳에, 자, 요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대 질지왕 2년 임진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절은 두고, 여기 한자로, 원 한자로 보면 치사의 기지입니다. 그 땅에 있는 절은 두고, 또 왕우사를 창건하여 이렇게 봅니다. 우창왕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절은 원래 두고 또 왕우사를 지었다라고 했으니 수로왕과 후왕과 합혼한 그 장막궁전, 거기에 그것을 질지왕이 그 장소에 왕우사를 짓는데 왕우사 짓기 전에 그 땅에 절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로왕이 창건했다는, 수로왕 자신을 위해 창건했다는 흥국사. 그 흥국사가 나중에 명월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부분은 파사석탑에 관한 그런 기술입니다. 자, 탑은 사면이 모관한 5층이요. 탑은 6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최고 위에 있는 작은 것은 탑 2라서 사면이 난 5층입니다. 그 조각은 매우 기이하며, 그래서 1층 그 밑을 보면 물결무늬처럼 이런 조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조각이고, 허명철 박사께서 그것을 분해해가 안에 보니까 사리공이 있고 또 사리공 옆에 탑과 탑을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무엇을 그 홈을 파가지고 그 홈 중간에 무엇을 끼워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탑의 형식이 없습니다. 유일한 탑입니다. 그리고 돌은 약간 붉은 무늬에 그 성질은 물건이 이 지방 물건이 아니다. 이 지방에서 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스님이 직접 보시고, 이런 스님이 전국에 많이 다니셨으니까 보시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본초에서 말하는 닭의 벼슬 피를 떨어뜨려 시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닭피를, 파사석탑은 닭피를 떨어뜨려서 그 가루를 이렇게 묻히면 다른 돌은 굳는데 파사석탑은 굳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유황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사석탑을 태우면, 이 가루를 태우면 아주 독한 유황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여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청고의 성남 고래 같은,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이 탑이 있었다. 그리고 파사석탑이 48년에 왔다 해도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래 실어줄 때는 이미 그 탑은 그 이전에 조성되어서 무슨 신령함이 깃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되어진 것이 이렇게 보낸 것이니까 실제로 파사석탑은 기원 전쯤에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또 명월사 사적비를 한번 보고 허황후 도래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고찰해 보겠습니다. 파사석탑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김해 명월사 사적비,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과 파사석탑조를 이제 함께 대조해가 보면 중요한 지점과 그 도래 경로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은 김해부 남쪽 사신리에 있는데 절이 있는 곳은 봉우리를 돌아가면 수풀이 뺏겨간 곳은 수로왕이 창건한 바이다. 이 명울산은 수로왕이 창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왕국 왔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자, 왕이 이제 기하고 신령하며 감동을 하여 산 이름을 명울이라 했고, 그 명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룰 자가 들어가는 것은 일종 여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왕으로 위해서 산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훗날 절을 세 곳에 세우도록 명한 바 흥, 진, 신, 삼자를 국자 위에 얹어 편에 가여 길이 나라를 위하여 축원하는 장소로 했으니 신국사는 세자를 위해 세운 곳으로 산 서쪽 벼랑에 있고 진국사는 허왕으로 위해 세운 곳으로 산 동쪽 골짜기에 있으며 흥국사는 왕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산 가운데에 있으니 곧 이 절로서 이렇게 적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흥진신, 이제 신은 나라를 새로 세우니까 신이라고, 그리고 진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려야 되니까 진이라고 썼고, 그리고 흥은 나라를 흥하게 한다. 네, 이렇게 나라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세 사찰입니다. 그리고 자, 본 사찰이 있는 곳은 높은 언덕 아래 근좌에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좌. 그래서 근좌를 찾아보면 근좌는 독립적으로 나오지 않고 근좌 손양이라고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근좌 손양인데, 예, 그 근좌 손양을 얘기할 때 그냥 근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좌는 서북을 배양한 동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쪽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울산은 명울산의 동남쪽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울산 그 아래에 바로 흥국사가 있고 흥국사 좌측변 산 동쪽에 허왕을 위한 진국사가 있고 오른쪽 산 서쪽에 세자를 위한 신국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마을 어른들한테 그 마을에 가서 탐문하고 물어보니 절터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기록까지도 계속 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사찰 중에서 신국사가 가장 먼저 폐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흥국사가 폐사가 됐는데 흥국사, 진국사는 제법 그 후대까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것은 흥국사인데 흥국사가 나중에 명울사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이제 변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 진국사 틀을 찾았다라고 추정되는 틀을 찾았다라고 이제 요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국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국사도 그 터가 마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고 수리등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있다라고 했으니 그것도 곧 발견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 명울사 사적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 그대로 절터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명울사 사적비에서 얘기하는 대로 수로왕이 직접 이 세 절을 짓도록 명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다 불타고 나서 중수할 때 기와장 하나를 무너진 다음 아래에서 그런데 뒷면에 건강원년 갑신 3월 남색 여기 서기 144년입니다. 서기 144년에 이게 나왔다는 것은 이때 이 절들을 세웠든지 흥국사를 세웠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세웠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 기와장은 후대에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기와장만 놓으면 뭐 모든 게 다 결판이 날 텐데 또 뭐 꼭 기와장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금관성 파사석답조와 명월사 사적비를 보면 명월산 아래에 가운데에 흥국사가 있었고 그 좌측에 진국사, 오른쪽에 신국사, 그리고 흥국사 있는 그 절은 그대로 두고 또 그 주변에 종골 서남쪽 60보 아래에 왕우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허왕후 공주가 온
신행길, 시집가기 위해서 온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후왕옥 도래 경로 지명 날짜별 동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잘 못 그린 그림이지만 제가 시간 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런 지점들을 찾고 또 가야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준 게 사실은 구글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거리, 위치, 방향 이런 것들 잘 알 수가 있고 머릿속에 전체적인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연구하고 또 검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도래경로를 알기 위해서 책만 본 게 아니고 이 지역에 한 20번 정도는 향토 사학자들하고 우리 연구원에 있는 스님들, 인해 스님, 그리고 지원 스님, 혜진 스님, 또 이런 스님들하고 많이 이런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원 전후 고 김해만입니다. 자, 현재 김해는 이 안쪽은 전부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낙동강의 수로를 바꾸고 뭐 방파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매립돼서 여기는 전부 김해 평야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해 쪽에 있는 이쪽도 진해 용원 쪽도 지금 이만큼은 다 이렇게 이만큼은 다 매립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출변, 망산도, 유주지, 성점, 별포진도, 능연, 만전, 종골, 축포, 봉골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 가락국기에 보면 7월 27일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수로왕이 국왕들이 이제 우리 딸 중에서 배필을 정하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나는 내 배필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국왕 중에서 유천간을 빠른 말과 가벼운 배, 빠른 말과 준마와 가벼운 배, 경주 준마를 줘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망상도로 보냅니다. 망상도로 보내고 신기간을 어디로 보냈냐? 신기간을 성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찍 보내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승관이 기다리고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이 서남쪽 모퉁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남쪽 모퉁이. 여기가 가덕도인데 가덕도 서남쪽 모퉁이, 이 모퉁이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면 갑자기 딱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여기 여러 번 갔습니다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는 그럼 어디로 향하느냐? 뱃머리는 북쪽으로 이렇게 딱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남쪽 모퉁이에서 갑자기 배가 관측이 되었는데 붉은 돛을 달고 또 붉은 깃발을 휘날리면서 천기, 꼭두선이 깃발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꼭두선이 깃발이 이제 꼭두선이가 붉은 물을 들이는 것이니까 붉은 깃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두선이 문양을 한 그런 깃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휘날리면서 그 뱃머리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위호지, 이위호북 이렇게 나옵니다. 북쪽을 향하고 있어가 여기 유주지, 지금 현재 진해 용원에 가면 유주비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유주지가 조그마한 포구였습니다. 포구였고 여기에 그것을 기념하여 현재 유주비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유주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가면 지금 현재 말무섬, 현재 망산도라고 불리우는 조그만 그런 섬이 있습니다. 돌 무더기의 섬이 있는데 이 모양을 보면 연판 거북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망산도라는 일종의 이정표를 글을 새겨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 돌들이 마치 거북 등껍질처럼 이렇게 을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토템이 바로 거북인데 아마 사람들이 이게 거북처럼 생겼고 거북 등껍질처럼 생긴 바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망상도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시대는 이 수면이, 해수면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 말무섬은 물에 잠겼고 배를 댈 수도 없는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서남쪽이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용망산에 가려서 서남쪽이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 찾다 보니 가야시대 고김에만 하나 보고 해서 현재는 경마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름조차도 이제 없어지고 매립되어서 없어졌는데 1872년도 웅천 현지도, 이쪽이 이제 웅천입니다. 진해 웅천인데 웅천 현지도에 보면 요 섬을 만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찰만자에 매산자, 섬도자에서. 그래서 1872년, 1899년도까지도 여기는 만산도.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만, 맹, 명 이런 거는 음이 넘나듭니다. 그래서 망산도라고 불리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만산도라고 이렇게 불렸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1910년도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경마도로 이렇게 이끌견자 말마자 해서 경마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은 그 침략하기 전에 반드시 역사적인 것을 굉장히 공부를 하고 또 역사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강점하고 나서는 가야 치우기, 또 가야의 어떤 역사 지우기를 위해서 이 이름까지도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배를 대고 머뭅니다. 이렇게 이제 배를 댈 때 여기 유충가는 여기 오는 걸 관측을 하고 나서는 여기 육지에 있는 신기관한테 이제 왔다 해부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봉화의 기록이 바로 이 망산도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기관은 봉굴에 있는 수로왕한테 공주가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로왕이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을 보냅니다. 국왕을 보내가지고 공주님 가시죠 하니까 수로왕이 안 왔다 해서 못 간다. 그래서 다시 또 전하고, 그래서 그 다음 전할 때는 아마 수로왕이 봉굴에 있었던지 아니면 종걸, 이 주포가 당시에는 제2의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경제특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다렸던지,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교통을 합니다. 정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났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루는 공주가 내리지 않고 여기에 하루를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로왕은 내려와서 장막궁전이라고 하는 그 장막궁전을 종궐 서남쪽 60보, 이 종궐입니다. 종궐이라고 하는 것은 봉궐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봉궐에 종속된 그 다음의 어떤 궐이란 개념으로 종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와가 왔을 때 그 일행들이 야외 장막에서 잤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에서 잤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방이 아마 이 종궐에 있는 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궐은 경제적인 그런 업무, 또 정치적인 업무도 받지만은 여러 관사도 갖추고 있는 꽤 이제 준궁궐급의 그런 시설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서남쪽 아래 삼변, 기석, 서남쪽 60보 되는 쯤에 이 만전을 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하루 지나고 다음날 아침 공주는 산 외 별포 진두라고 합니다. 이 주포가 최초에는 별포였습니다. 그래서 수로왕 여기 머물렀다 해서 임금주자서가 주포가 되기도 하고, 또 공주가 호왕옥이 왔다 해서 이 옥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포마을은 지금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가지고 한쪽은 주포, 한쪽은 옥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 밖에 별포 진두, 이 주포, 이 별포 입구 쪽에 대고 이 산 언저리에 올라가서 패백을 드리기 위해서 비단 바지를 벗어서 이 땅의 신께 일종의 이제 신고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풍속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비단 바지를 벗든지 바지를 벗어가 어디에 패백을 한다, 이런 풍속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북부에는 그 전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 지역 출신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바지를 벗어서 무사항해와 또 이 땅의 신께 신고식을 하는 것이죠. 이 보배사는 이 일대에서는 진해
홍천과 요 일대에서는 가장 큰 산입니다. 산이 아주 잘 생겼는데 일자주봉으로 쭉 되어가 산이 동남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국사가 동남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에서 보면 성정과 능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현은 비단바지를 벗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공주가 가마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성점을 갈로 해가 연하강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를 내린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점과 능현은 동일 지점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공주가 내려서 패백하고 나서 뭐 가마를 타고 갔든지, 여기는 큰 경사가 없으니 걸어갔든지 해서 수로왕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만남, 이 이틀간 이제 신혼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이 산이 원래는 원래는 명월산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보배산, 명월산, 보계산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 이름은 명월이라고 수로왕이 바꾸고, 자, 산 서쪽에 세자를 위해 신국사, 산 동쪽에 왕으로 위해 진국사, 산 중앙에 자신을 위해 흥국사를 지었는데, 이 흥국사가 곧 적지사, 이것이 곧 명월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지왕이 가락국 8대 칠지왕 452년에 왕후와 수로왕이 서로 합혼한 곳을 기념하여, 이 만전 자리죠, 만전에다가 왕후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사를 지을 때 보면 치사의기지 우창 왕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절, 바로 흥국사를 얘기합니다. 흥국사는 그대로 두고 또 왕후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바로 흥국사와 왕후사가 있고, 산 너머에 진국사, 신국사, 그리고 여기는 종궐이라고 하는 또 행정적인 그런 관청이 있었고, 이 주포가 바로 가야 시대의 대외 경제 무역 특구 그런 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주포와 이 주변에 가면 그 일본 사람들이 묵어왔던 구랑촌 그런 것도 있고, 이 주변에 그런 옛날에 그 무역했던 그런 관사와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산도 겸하도로 불리웠던 이 섬은 지금은 반은 매립되고, 이렇게 이제 수로가 쭉 나와 있어가 이 반은 다행히 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맞은편에서 보면 망산도로 관망할 수 있는데, 망산도는 지금은 한 반이 훼손은 되어 있지만 다행히 그나마 이 흔적 반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망산도를 찾을 수 있었고, 이 가락국기의 그 역사적 사실성이 가락국기 원문만 봐도 이것을 거의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남 쪽에서 갑자기, 서남 쪽 모퉁이에서 갑자기 뱃머리가 북쪽을 향해서 왔다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머무른 유주지는 지금도 거기에 유주피가 있고, 요 능영과 성점, 요것은 여기에 가면 반응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 뒤편에 이렇게 이제 고개가 있습니다. 아마 그 고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주포는 현재 매립이 이제 다 되어가 육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기원 전후 그 김해만에 보면 전부 이 김해 안 전체가 내항이다. 그래서 이 망산도를 어떤 분은 이제 여기를 망산도로 보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2000년 전에도 섬이 아닙니다. 그리고 칠산을 또 망산도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칠산 서남 쪽은 바로 육지죠. 그리고 대동여지도에는 전산도가 망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도는 이 앞에 섬에 가려서, 전산도는 조그마한 섬이고 위에 이 섬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관망 자체가 되지 않고, 여기서 관망할 것 같으면 이 이모산에서 관망을 하든지 남산 쪽에서 봉황대에서 바로 관망하면 되는 거리라서, 이 전산도는 나중에 이제 호왕과 왔던 것을 기념하여서 그게 민속놀이가 됩니다. 그 민속놀이가 되었을 때 이쪽은 다 이제 매립이 되고, 이쪽에서 처음 하던 그 민속놀이가 뒤로 봉골 쪽으로 오면서
근데 이쪽이 이제 더 행정적인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민속놀이까지도 옮겨와서 이 지역이 많이 매립화되고 말도 달릴 수 있고 그러나 또 일부 수로도 있고 이럴 때 여기에서 이걸 망산도라 하자, 또 여기를 어디를 성전이라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 놀이 문화 할 때 비정했던 그 지명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고착화돼 버리죠. 그래서 김정호가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정산이라 그러고 이걸 망산도라 그러니까 김정호도 그렇게 표기를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락국기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명월사 사적비나 파사석탑 쪽 그대로 고정해보면 허황 도래길이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날짜 동선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가락국기의 기록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 지점이나 중요한 포인트는 다 기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기록, 양이 많지 않지만 그것을 면밀히 자세히 연구한다면 더 좋은 그런 발굴과 사실들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요 지점이 견마도, 요 지점이 이 견마도로 불리고 있는 망산도고 여기 가덕도입니다. 가덕도고 요 망산도에서 보면 여기 서남 쪽입니다. 그 호황고 올 때 이쪽으로 배를 가지고 오고 있었죠. 그래서 서남쪽 모퉁이에서 갑자기 배가 나타나게 돼 보이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기출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쭉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현재 망산도입니다. 망산도고 저기 아파트 군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 뒤쪽이 아파트 군 뒤쪽 저 옆쪽이 여기가 바로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덕도에서 이쪽에서 오던 배가 북쪽으로 배가 오던 배가 여기에 됩니다. 자, 여기에 수로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수로 내리 반된 부분에 수로 요 끝에 가면 요 끝에 현재 망산도라고 불리는 말무섬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용망산이 지금 많이 지금 내립한다고 깎아내거든요. 원래는 용망산에서 가래가 서남 쪽이 관망도 안 되고 가야 시대에는 지금 현재보다 해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는 섬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망산도는 유감스럽게도 망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락국기에 있는 그대로 1차 사료 그대로 본다면 여기서 망산도에서 바라보면 바로 서남쪽 모퉁이 이쪽이 공주가 온 배가 되고 여기에서 하루 이제 27일 하루 머물렀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머물렀다가 여기서 머물렀다가 여기가 현재 가주 터널입니다. 가주 터널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 관음사라는 절이 있고 관음사 뒤쪽에 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 외에 별포 진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밖에 이 산이 바로 보배산입니다. 이 산이 명호산입니다. 이 산 밖에 별포, 여기가 별포입니다. 별포 진의 머리 쪽에, 별포 진두 쪽에 배를 태워놨고 여기에서 성점으로 올라가서 강화를 내리고 산신께 태백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 바다도 잘 보이고 뒤 산도 이제 관망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개를 넘어가서 이 산 아래에 만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수로왕을 만나서 이틀 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로왕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곡식을 좀 자, 그러면 그래서 수로왕이 나중에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이 산을 명월산으로 이렇게 바꾸고 산 서쪽 벼랑에 세자를 우리가 신국사를 짓고 산 동쪽 골짜기에 허왕으로 우리가 진국사를 짓고 산 중앙에 자신을 위해 흥국사를 짓는데 이 흥국사가 나중에 명월사가
되었다고 명호사 사적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틀 밤을 보내고 나와서 지금은 여기 이제 고개가 깎여 있지만 이렇게 빙 둘러가서 위에서 홍굴로 들어가니 이제 8월 1일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 허왕과 타고 온 배가 열섬이라고 했는데 열섬이니까 열가마가 아니고 조금 정정해야 되는데 서무가마입니다. 서무가마고 흥국사, 진국사, 신국사, 폐사 그 과정도 신국사가 먼저 되고 한 게 아니고 진국사가 그다음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국사는 그나마 그래도 조선시대까지는 그 흔적이나마 남아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흥국사도 나중에 이제 폐사가 된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폐사가 돼서 1915년쯤에 흥국사 지금 경내에 가보면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은 1900년대 초에 절을 다시 지으면서 그 비석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본래 명월사 사적비는 한 1m 남짓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비는 무지개에 지고 이렇게 다니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것이라서 산 너머에 있던 절이 폐사되면서 산 넘어와서 거기에 절을 새로 창건한 것이 현재의 흥국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항 시행길에 그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상무묘사에 보는 가락국기와 그리고 파사석탑조와 명월사 사적비 요 세 문헌을 가지고 교사 검증하면 요 전체적인 문각이 무리 없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허왕무 진행길, 이제 국내 길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인도 아유타국에서 국내까지 온 일종의 이제 해외에 관한 길,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겠냐고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는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대의 관점으로 고대인을 봐서는 안 된다. 고대인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조선의 다문시행유경이나 그리고 신라시대의 에밀레종의 그 종고리시라든지 이런 것은 현대 기술로도 사실은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듯이 고대인들도 고대인 나름대로 물론 현대만큼 문물은 발전은 안 했지만은 그 고대인들의 지혜를 써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진보를 이루었다. 그리고 가락국기에도 나오지만은 수로왕하고 함께 도착했을 때 구리로 만든 물시계가 정오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벌써 구리로 만든 물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런 중국 기록에서도 한나라 때 이미 존재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인들에 대한 시각을 좀 다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락국기에 언급된 많은 내용들이 이ren선님께서 원래의 가락국기를 모본으로 그래서 약지한다, 그것을 간추려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유타국이 그 바다를 올라가면 그 굉장히 많은 거리가 걸리는데, 처음에 포항과 배를 출발했을 때 파도가 치고 해가지고 다시 아유타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거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는 기원 전후는 그 아유타국은 굉장히 강성한 불교 국가였고, 그리고 아유타국의 영역이 단순한 도시 국가를 넘어서 그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러면 충분히 바닷가 가까이 와서 배를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문헌에
그 나오는 것이 현대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을 좀 더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찾아간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그 정보가 드러나서 그 조각 편린들을 맞추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브랜드 가야라고 하는 그 그림이 현실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제 혼자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었고, 여기 계신 우리 정도 선생님이나 또 함께 했던 우리 연구원들이나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새롭고 더 분명한 그런 도래길이나 그런 연구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